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까지는 이제 통화 정책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재정 정책까지. 지금부터는 30분 동안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됐는지, 기존의 유명한 정통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냥꾼 또는 양치기들의 부족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활과 화살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동료들에게 활이나 화살을 주고 대신에 가축이나 사슴고기를 얻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하면 자신이 직접 들판에 나갈 때보다 가축이나 사슴고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이 그의 주업이 되고 그는 일종의 무기 제조업자가 된다.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오두막이나 이동식 주택의 뼈대와 덮개를 만드는 일에 탁월하다. 이리하여 이 사람은 목수가 된다. 이와 똑같이 세 번째 사람은 금속 세공인이 되고 네 번째 사람은 짐승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분업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교환이 종종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이 쌓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전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고 후자는 전자에 남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후자가 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 사이의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후주하는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기를 가지고 있고 술을 빚는 사람과 빵을 굽는 사람은 그 고기의 일부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고기와 교환할 물건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에 사려 깊은 사람은 분업이 처음 확립된 이후로 언제나 그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사람 본인이 생산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나 제시해도 거부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든 물품을 내놓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두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국부론을 제가 직접 원전을 읽은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학자의 책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죠. 그 불편이 뭐예요? 지난번에 쌍방간 욕구의 일치라고 그랬죠. 그 중요한 용어예요.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츠. 쌍방간 욕구가 일치가 잘 안 되죠. 이 사람은 나는 고기가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화폐가 그래서 나온다. 거부당하지 않는 이런. 또 이건 이제 300년 전에 쓴 책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 스티글리츠 이런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쓴 경제학이라는 책도 작은 마을의 대장장이와 재단사, 식료품 상인과 의사와 물불 교환을 하고 있는 옛날의 농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물물 교환이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나오네요. 쌍방간 욕구의 일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A는 감자를 가지고 있지만 구두를 원하고 B는 여분의 구두를 가지고 있지만 감자를 원한다. 이때 물물 교환은 두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A는 땔감을 가지고 있는데 B는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B의 구두가 교환되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가 교환을 성취할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물색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다면 다자간 교환이 훨씬 간편할 것이다. A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땔감을 팔 것이며 이때 받은 돈으로 B의 구두를 사면 그만일 것이다. 이게 이제 쌍방간 욕구의 일치가 잘 안 일어나는 거를 돈으로 해결해 준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 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셨죠? 그래도 기억나시죠? 교환의 매개수단, 화폐의 기능 해가지고 다음 중 화폐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가치의 저장 수단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의 척도 맞죠?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아닌 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네. 지불 수단 뭐 이런 거고 부의 척도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건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정치 경제 시간에 나온 거죠. 또 있어요. 이건 또 아담 스미스가 쓴 건데 그래서 아비니시아 이디오피아의 옛날 이름이래요. 소금이 상업과 교환의 도구로 쓰였다. 인도 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조개 껍질, 뉴펀들랜드에선 말린 대구가, 서인도 식민지에선 설탕이, 다른 나라에선 말린 가죽이 그런 도구로 통한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에서는 노동자가 빵집이나 맥주집에 돈 대신 옷을 갖고 가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을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 목적으로 다양한 금속들이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고대 스파르타 사람들은 사이에서 철이 통상의 동통 도구였으며 고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구리가 그런 도구로 통했다. 부유한 상업 국가들 사이에선 금과 은이 그런 도구의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 그런 금속들은 도장을 찍거나 다듬지 않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듬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불편했다. 첫째, 무게를 다는 어려움이었다. 둘째는 금속의 순도를 분석하는 어려움이었다. 귀금속의 경우에 양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가치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었다. 특히 금 같은 건 그렇겠죠. 금 뭐 요만한 거 지금 20만 원 하나에? 반지? 20만 원 하잖아요. 그 요만큼만 속여도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무게를 다는데도 매우 정확한 저울이 필요했다. 금의 무게를 재는 일은 특히 더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옛날에 저울이 그게 뭐 정확했겠어요? 지금이야 뭐 옛날 저울 속이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물건 팔 때. 그래서 왜 예전 뭐 역사에서 그 왕조가 바뀌거나 하면은 막 계량형 통일부터 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일치시키고 뭐 했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다 이게 저 권력을 딱 통일하려고 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귀금속도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치를 인정하는 물물 교환의 불편, 쌍방간 욕구의 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귀금속 쪽으로 이렇게 견해가 모아졌는데 귀금속도 얘가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뭐 순도도 그렇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저울도 정확한 게 있어야 되고 다 될까요? 그래서 저 영국 같은 데는 저 세금 걷는 데나 큰 관리들은 다 그 저울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큰 상점에서 재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혹시 동전 가지고 계신 사람 있어요? 동전 보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톱니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갉아가지고 귀금속 화폐 시절에 그 끝을 갉아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따로 금속을 이렇게 훔쳐요.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걸 펴요. 크기 비슷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짓 많이 했대요. 은 같은 거 넣고 왔을 때 금화는 뭐 거의 뭐 보기 어려웠고 심지어 은 가지고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동전에다가 이렇게 톱니를 새긴 거예요. 그럼 그게 달아져 있으면 이거 안 쳐줘 이런 거죠. 그랬다 그래요. 하여튼 있죠. 10원짜리는 없어요. 100원짜리부터 있죠. 50원짜리도 있네. 옛날에 그래도 100원이 상대적으로 우리 어릴 때 큰 돈이었을 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래도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했대요. 한 17, 18세기까지 많이 했대요. 그거 굉장히 나중에 생겼어요 이게.
하여튼 뭐 옆으로 좀 샜는데 이것도 화폐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들이 설명하는 화폐의 기원과 발전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교환 욕구. 뭘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려면. 애덤 스미스는 이런 재밌는 말도 했대요. 개가 다른 개와 뼈다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교환하는 것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이것도 국부론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사람은 이거 한다는 얘기죠. 개가 안 나눠 먹든가? 그런가요? 도망가죠 가지고 싸우거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선택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금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맨큐가 한 말. 장신구 제조나 운반, 무게 측정, 보존 가능성, 위조품의 구별이 쉽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멀리 화폐로 사용되었다. 가치 측정 기준의 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재화가 100가지만 있어도 상대 비교표가 4,950칸이나 필요하다. 1과 2, 1과 3, 1과 4 쭉쭉쭉쭉 100가지. 그러면 99개죠. 2와 3, 2와 4 98개죠. 그래서 99, 98, 97m로 쭉쭉쭉 더해 내려가면 4,950개가 되는 거죠. 이게 1000개로 물품이 늘어나면 무려 499만 9,500개. 수열과 조합인가? 고등학교 수학책에 있는 컨비네이션 고 계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계산 측정에 그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거 표 보고 맨날 뭐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화가 탄생했는데 이 주화는 표준을 정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조가 바뀌거나 뭐 진시황 같은 뭐 아니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나폴레옹이 미터법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쓰는 지금 미터 있죠. 그 나폴레옹이 뭐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 킬로그램, 미터, 물 1리터는 뭐 1세제곱평방미터 뭐. 근데 지금 영미권에선 그거 안 쓰잖아요. 뭐 파운드다, 뭐 온스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배럴이다, 뭐 이런 거. 우리는 휘발유 40리터 주세요. 그럼 40리터 쓰지만 미국 애들은 아직도 뭐 배럴 이런 거 써요. 큰 통단위. 왜 안 쓰냐면 프랑스가 미터 파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 싫어서. 어떤 그 표준이라는 거는 권력이라고요. 주도권 전쟁인 거죠, 그게 일종의. 그 영화 천문 보셨나요? 그 장영실이 왜 그 시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천자가 하는 거지 왜 그 찍은 나라가 그런 거 하냐. 그 어떤 표준을 정하는 거는 최고 권력자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보편화돼 있어. 예전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다 맞춰 살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하려니 민간인들이 그냥 이렇게 이건 이렇게 저 동전 만들어 놓고 얘는 얼마짜리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권위가 생겨요? 금속이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가치 측정의 표준이 되려면 뭔가 권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화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의 앞면에는 그 권력자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뭐 이순신 장군 화폐 뭐 그려져 있잖아요. 다 이실해서 그렇지. 지폐 전부 이시만 신씨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옛날 왕들 새겨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여왕 새겨져 있고 뭐 미국 같으면 뭐 워싱턴도 있고 뭐 링컨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단위의 표준화, 그러니까 가치 측정, 그다음에 금속 덩어리의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통일된 금액을 찍어야 얘가 표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권력자. 근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이게 왕권 체제가 딱 강한 나라로서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지 오래됐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영주들이 셌잖아요. 왕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 영주들이 주화를 주조하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주를
그 불어로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시니어르 뭐 이런 스페인어도 있죠. 그 시뇨리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뇨리지 이펙트. 그래서 주조세. 그래서 미국의 뭐 기축통화국은 뭐 화폐 주조 이익이 있다. 시뇨리지가 있다. 걔들은 화폐를 찍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도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니고 귀금속을 주화로 바꾸려면 영주가 운영하는 요 조폐 시설 지금도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 가야지만 찍지 이거 맘대로 찍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조폐 위조범으로 잡혀가지고 엄청 벌 받아요. 옛날에도 이제 그랬던 거죠. 이용해야 했고 요때 영주는 요거 찍는 대가로 귀금속을 조금 띄워가지고 이렇게 금을 이만큼 가져오면 가지고 자기 거 하고 나머지 가지고 그 전체 값어치에 해당하는 걸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갖고 오면 90만 찍어주면서 이거 100이다 이런 거에 10은 자기가 먹고 뭐 얼마 받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신율이지. 주조세. 그러니까 뭐 찍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조세, 찍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조이. 그게 이제 신율이지. 영주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저 영어 단어에 시니어 있죠, 시니어. 시니어가 이제 고참이고 주니어는 신참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상원 의원 세니터라고 그러죠, 세니터. SENNATOR. 저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원로원 의원들이 세니터잖아요. 귀족들. 그 다 그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죠. 그래서 이 시뇨리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지대고, 근데 역사적으로 파렴치한 왕들이 주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정치적 혼란을 또 일으키면서 자꾸 속임수를 자행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찰스 2세는 돈 전쟁한다고 뭐 네덜란드가 어디 가고 전쟁한다고 잔뜩 돈 빌려놓고 저 채무 불이행 선언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 뭐 크로멜한테 쫓겨나고 뭐 나중에 영국은행 창설하는 데까지 이게 도화선이 돼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 대원군의 당백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당백전이 이제 이게 백전에 해당하는 동전이다 이래서 발행한 거래돼요. 보통 한 개인데 이제 좀 과장하면 짐바브웨 1조 달러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건 백전이다. 이거 하나가.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100이라는 당백전을 발행했어. 경복궁 준설공사를 위해서. 그랬으면 그게 100전에 맞게 사람들이 유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밖에 안 쳐줬대, 시중에서. 100으로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가진 놈만 덤탱이 쓰는 거죠. 예, 근데 유통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걸 사실은 약속을 지키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그걸 100으로 쳐주면 해결돼요. 근데 이 왕들이 안 한 거지. 자기도 받을 때 보니까 얘로 했다가는 시중이 안, 그러니까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왕부터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원군부터. 그걸 100으로 쳐줘서 세금 낸 걸로 했으면 다른 양반들이나 백성들도 100에 맞게 고려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이거 100을 다시 조정에 가서 세금 바칠 때 100으로 인정해주면 국가가 제일 센 놈인데, 근데 그걸 안 쳐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런 일이 유럽에서 비일비재했대요. 왕들이 전쟁이 일으킬 때,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 유럽 왕들은 우리나라 왕하고 좀 틀려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영주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프랑스 왕은 파리 일대에서 뭐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 중에 1등.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왕은 뭐 그보다 힘이 더 약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 막 일으켜서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뭐 전쟁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뭐 배상금도 별로 못 받고 그러니까 아니 나 못 갖겠는데요.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보세요. 뭐 이런 일이 이제 영국에서 자주 일어났대요. 이런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갔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